대법원 2021년 12월 10일자 2021-6702 결정. 사건명 보조 참가 신청 각하 결정에 대한 재항고. 회생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 취소 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 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소송을 수개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채권자 취소의 소를 제기한 회생 채권자가 보조 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소송 사건에서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보조 참가를 하려면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71조 참조. 해당 소송에서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을 전제로 보조 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으면 이러한 이해관계가 인정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 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회생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05조. 회생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 취소 소송이 회생 절차 개시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 절차는 중단되고 관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개할 수 있고 채무자 회생법 제113조, 제59조 제2항. 관리인이 기존 소송을 수개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생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 취소 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 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소송을 수개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소송 결과가 채무자 재산의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회생 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종전에 채권자 취소의 소를 제기한 회생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관리인을 돕기 위하여 보조 참가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21년 12월 16일 선고 2016-7975 판결. 사건명 임금. 1. 특정 임금 항목이 소정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특정 시점이 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특정 임금 항목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임금 항목의 통상 임금성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특정 임금 항목이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에 관한 근로계약이나 단체 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 규정의 내용, 사업장 내 임금 지급 실태나 관행, 노사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특정 시점이 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특정 임금 항목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있더라도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그러한 관행과 다른 내용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으면 그러한 관행을 이유로 해당 임금 항목의 통상 임금성을 배척함에는 특히 신중해야 한다. 2. 갑 주식회사의 급여 세칙에서 설날과 추석에 각각 50%의 명절 상여를 지급하되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은 적용 대상 기간 동안 근무분에 대해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갑 회사가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명절 상여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명절 상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명절 상여를 소정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명절 상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노사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기초로 임금 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노사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단체 협약 등 노사 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이하 신의칙이라 한다.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 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 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 규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노사 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 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노사 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기초로 임금 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할 수 있다. 다만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 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 외부의 여러 경제적, 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다.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배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는 추가 법정수당의 규모, 추가 법정수당 지급으로 인한 실질임금 인상률, 통상임금 상승률, 기업의 단기 순이익과 그 변동 추이, 동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인건비 총액, 매출액, 기업의 계속성, 수익성, 기업이 속한 산업계의 전체적인 동향 등 기업 운영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 예측을 하였다면 그러한 경영 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 4. 갑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을 등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갑 회사의 경영 상태의 악화는 예견할 수 있거나 부담해야 할 범위에 있고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는 등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으로 갑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년 12월 16일 선고 2018-204114 판결 사건명 사용료 1. 구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이 항만공사의 대납경비 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는 규정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위 조항은 항만공사의 대납경비 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구항만공사법 시행령 2017년 6월 20일 대통령령 제2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이 항만공사의 대납경비 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는 규정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위 조항은 해양수산부령의 대납경비 청구권의 내용과 절차를 구체화하도록 수권하는 규정일 뿐 항만공사의 대납경비 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구항만법과 항만공사법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 적극 및 구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이 구항만법 제30조 제5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 대납경비 청구권 제도가 당연히 적용된다는 것을 주의적,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인지 여부, 적극. 구항만법 2019년 1월 15일 법률 제16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항만법은 항만의 지정, 개발, 관리, 사용과 재개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구항만법 제1조 항만공사법은 일정한 무역항에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과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만공사법 제1조 위와 같은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제 등을 종합하면 구항만법과 항만공사법은 항만시설의 개발과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항만공사법이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일반법인 구항만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항만시설 사용료 대납경비 청구권에 관한 항만법령과 항만공사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항만공사법 시행령 2017년 6월 20일 대통령령 제2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은 항만공사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제도를 시행령 단계에서 비로소 도입하는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항만공사의 경우에도 구항만법 제30조 제5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 대납경비 청구권 제도가 당연히 적용된다는 것을 주의적,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서 대납경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매월분의 대납경비를 다음 달 20일까지 공사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한 취지. 항만시설 사용료 대납경비 지급제도의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제 등을 종합하면 대납경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매월분의 대납경비를 다음 달 20일까지 공사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한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은 해상화물 운송사업자와 항만공사 상호 간의 업무 편의를 위해 대납경비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마다 정산하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이것이 다음 달 20일이 지나면 해당 월의 대납경비 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1년 12월 16일 선고 2018-226428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 가압류 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집행공탁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압류, 가압류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 소급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발령된 압류, 가압류 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공탁사유 신고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에도 배당 요구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제3채무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나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면 그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 채권은 소멸한다. 채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 가압류 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그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압류, 가압류 명령은 집행공탁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한 피압류 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류, 가압류 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더라도 공탁사유 신고서에 이에 관한 내용까지 기재되는 등으로 집행법원이 배당 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 신고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그 채권자가 법률에 의하여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경우라면 배당 요구의 효력은 인정된다. 이러한 법리는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류, 가압류 명령이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이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21년 12월 16일 선고 2021 다 247258 판결 사건명 배당 2 1. 공동저당이 설정된 복수의 부동산이 같은 물상보증인의 소유에 속하고 그중 하나의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부동산의 대가만 배당되는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가 공동저당이 설정된 다른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는 공동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자가 다르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공동저당이 설정된 복수의 부동산이 같은 물상보증인의 소유에 속하고 그중 하나의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의 대가만이 배당되는 때에는 후순위 저당권자는 민법 제368조 제2항에 따라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동저당이 설정된 다른 부동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이르기까지 선순위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그 소유자가 다르게 되더라도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해서만 변제자 대위를 할 수 있으므로 후순위 저당권자의 지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그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먼저 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공동저당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적극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그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대가만을 배당받는 등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먼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따른 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공동저당권을 취득한다. 3. 물상보증인이 소유하는 복수의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그중 한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그 부동산이 채무자에게 양도됨으로써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공동저당이 설정된 상태가 된 경우, 물상 보증인의 변제자 대위는 후순위 저당권자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만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는 물상 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가 변제자 대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같은 물상 보증인이 소유하는 복수의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그중 한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그 부동산이 채무자에게 양도됨으로써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 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공동저당이 설정된 상태에 있게 된 경우에는 물상 보증인의 변제자 대위는 후순위 저당권자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물상 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가 변제자 대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물상 보증인이 자신이 변제한 채권 전부에 대해 변제자 대위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 후순위 저당권자는 저당 부동산이 채무자에게 이전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대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박탈당하는 반면 물상 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는 뜻하지 않은 이득을 얻게 되어 부당하다. 같은 물상 보증인이 소유하는 복수의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그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공동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배당받는 것을 전제로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남아있다고 기대하여 저당권을 설정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기대를 보호하는 것이 민법 제368조의 취지에 부합한다. 대법원 2021년 12월 16일 선고 2021-255648 판결 사건명 배당 2.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 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 채무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 소극.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이다. 민법 제357조 제1항 본문 참조.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 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 채무를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이 변경된 채무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 후순위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에 해당하는 담보가치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이미 파악되어 있는 것을 알고 이해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으로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담보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변경할 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다면 변경 등기를 해야 하지만 등기사항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 2021년 12월 23일 선고 2017-257-746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명 집행 판결.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2항의 보충 송달 방식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에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다수 의견.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충 송달도 교부 송달과 마찬가지로 외국 법원의 확정 재판 등을 국내에서 승인, 집행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 적법한 송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충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외국 법원의 확정 재판 등을 승인, 집행하기 위한 송달 요건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시송달과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로 볼 수 없고
외국 재판 과정에서 보충 송달 방식으로 송달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송달이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위 규정에 따른 적법한 송달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보충 송달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요구하는 통상의 송달 방법에 의한 송달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 1992년 7월 14일 선고, 구이다 2585 판결, 대법원 2009년 1월 30일 선고, 2008다 658-1호 판결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대법관 김재형의 의견. 엄밀한 의미에서 판례는 특정 사건과 관련한 쟁점에 관하여 대법원이 판단한 법령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가리킨다. 즉, 대법원 판결에서 추상적 형태의 법명제로 표현된 부분이 모두 판례인 것은 아니고 그중 특정 사건의 쟁점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판단 부분만이 판례이다. 대법원 1992년 7월 14일 선고, 구이다 2585 판결과 대법원 2009년 1월 30일 선고, 2008다 658-1호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송달이란 보충 송달이나 우편 송달이 아닌 통상의 송달 방법에 의한 송달을 의미한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다수 의견은 이 부분이 대법원이 판단한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으로서 판례에 해당하고 이 사건에서 그에 반대되는 판단을 하므로 판례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위 두 판결에서 판단한 보충 송달의 적법성은 직접적 쟁점이 아니었으므로 보충 송달의 적법성에 관한 부분은 방론에 해당하여 엄밀한 의미에서 판례라고 볼 수 없고 위 두 판결과는 사안이 다른 이 사건에서 판례를 반드시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